북한 권력 서열 2위 김정은의 친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빠가 직접 명령한 여동생을 제거하라는 육성 녹음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9시간 후면 보위부 조사실에 끌려갈 상황,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순간 그녀는 조종실 문을 두드리며 믿을 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김여정은 어떻게 철통 같은 평양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김여정입니다. 1년 전 저는 북한 권력의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오빠 바로 옆에서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권력도 그 모든 특권도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평양의 단풍이 유난히 붉게 타오르던 그 계절,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아이들을 깨웠어요. 10살 아들, 7살 딸. 두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 뒤에는 늘 긴장이 숨어 있었어요. 북한에서 권력층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하루하루. 출근길 차 안에서 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동무, 오늘 오전 10시 선전 선동부 회의, 오후 2시 전원 회의입니다. 오빠는? 최고 존엄께서는 오전 현지 지도 일정이십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걷는 사람들. 하지만 그 질서 뒤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삐끗해도 사라지는 사람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체제의 일부였으니까요. 당 청사에 도착하자 간부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김여정 동무 안녕하십니까? 응. 저는 짧게 대답하며 지나갔습니다. 이게 권력이었어요. 한마디에 사람들이 떨고 한 번의 눈빛에 사람들이 얼어붙는 것. 하지만 그날 뭔가 달랐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당 간부 하나와 스쳤는데 그가 평소보다 인사를 조금 늦게 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전선동부 간부들이 모여앉아 최근 남조선 동향을 보고했죠.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무들, 이건 사상적 오염입니다.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18년 평창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24시간 켜진 불빛,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풍족한 물건들. 저게 정말 저게 땅일까? 그날 오후 2시 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빠가 단상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동무들, 우리 공화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당 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호위 사령부 장교를 만났어요. 동무, 최근 어떻습니까? 그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응? 뭐가? 그냥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 말에는 무언가 더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딸 오늘 유치원 어땠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과연 안전할까?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빠의 딸, 제 조카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하얀 패딩을 입고 군 장성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소녀.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혜 동지께서. 동지라고요?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후계자가 정해지는 건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후계자. 그 말은 곧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구조가 바뀔 때는 늘 피를 동반했어요.
장성택 고모부가 그랬고 수많은 간부들이 그랬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당 간부였어요. 오빠가 직접 저와 결혼시킨 사람이었죠.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어요. 문득 손이 떨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뭔가 시작되고 있어.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조카가 군 장성들 앞에 서 있던 모습, 박수치는 간부들, 그리고 오빠의 표정.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북한에서 권력을 잃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니, 더 나쁠 수도 있었어요.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가는 것.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 수도 있었으니까요. 살아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었죠. 2024년 12월 평양의 겨울은 칼날처럼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보좌관이 제 책상에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동무, 오늘 전원회의 참석자 명단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옆에 작은 표시를 발견했죠. 불참 가능. 이게 무슨 뜻이지? 보좌관이 시선을 피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 지도부의 지시입니다. 조직 지도부. 그곳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숙청을 결정하는 곳이죠. 6.25때 인민재판소가 있었다면 지금 북한에는 조직 지도부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좌관 동무, 최근 조직 지도부에서 나에 대해 조사한 적 있소? 저는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 시작 10분 전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주변 간부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먼저 다가와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당 부장이 저를 보더니 급하게 다른 복도로 사라졌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회의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제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오빠 바로 옆 주석단 맨 앞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 이름표는 회의장 맨 뒷줄 구석진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입문 바로 옆이었어요. 출입문 옆이라는 건 언제든지 끌려나갈 수 있다는 뜻이야.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여기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가 단상에 올랐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냉혹하고 차갑고 무표정했죠. 동무들, 오늘은 특별한 보고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있었어요. 당의 역사에서 배신자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배신자. 그 단어가 회의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2013년 12월 장성택 동무는 종파 행위와 반당 반혁명 행위로 특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고모부였지만 혁명의 적이었습니다.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포로 처형되었습니다. 2015년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동무는 고사포로 처형되었습니다. 회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회의 중 졸았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정도로 사소한 이유로도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오빠는 계속 나열했습니다. 숙청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모두 권력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들은 모두 당을 배신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빠의 시선이 천천히 회의장을 훑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맨 뒷줄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아니 5초였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도 조심해라가 아니었어요. 너도 예외는 아니다였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일어나 빠져나갔어요. 저도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당 비서가 지나갔습니다. 리 동무. 제가 불렀지만 그는 못 들은 척했어요. 아니, 들었지만 무시한 거였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려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진정해. 진정해야 돼.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호위 사령부 리 장교였어요. 오빠의 측근 중 하나였죠. 김여정 동무. 응? 그가 화장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조심하십시오. 무슨 뜻이요? 평양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건강 조심. 북한 고위층 사이에서 이 말은 암호였어요. 위험하다, 조심해라, 숙청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빠를 찾아가서 해명할까? 아니, 그건 더 위험해.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냥 버틸까? 하지만 장성택도 버티려 했어요. 결국 끌려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아무거나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운전병이 백미러로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감시하는 눈빛이었어요. 벌써 감시가 시작됐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엄마. 응. 아들을 안아 올렸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파?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의 어땠어? 응.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당 간부였습니다. 오빠가 직접 배치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오빠가 남편에게 저를 감시하라고 명령했다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들. 내가 숙청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답은 뻔했습니다. 3대 멸족. 북한의 규칙이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살아야 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 멀리 서쪽 어딘가에는 불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1월 평양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출근길 당 청사 로비에서 간부 셋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계속하시오. 내가 방해한 건가? 아닙니다. 김여정 동무.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걸.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문서가 쌓여 있었는데 예전보다 양이 확연히 줄어 있었어요. 중요한 보고서들이 더 이상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리 동무, 오늘 조직지도부 회의 자료는? 그게 이번에는 김여정 동무 참석 명단에서 빠지셨습니다. 뭐라고? 조직지도부 회의. 그건 당의 핵심 의사결정 회의였어요. 제가 항상 참석하던 회의였죠. 누가 결정한 거요?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 동무께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은 오빠의 최측근이었어요. 오빠의 지시 없이는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죠. 오빠가 날 완전히 제거하려는 거야. 오후 2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호위 사령부였어요. 김여정 동무 지금 즉시 청사를 비우십시오. 무슨 일이요? 보위부에서 동무 사무실 자료 조사를 나옵니다. 보위부. 북한의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언제 오는데? 10분 후입니다. 10분. 급하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들을 챙겼어요. 특히 USB 하나. 그 안에는 오빠의 비밀 계좌 핵무기 정보 숙청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보험이야. 서둘러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정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걸었어요. 그들과 스쳤습니다. 김여정 동무.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응?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 문제라도?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들이 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어요. CCTV가 있었으니까요.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병 동무 집으로.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운전병이 저를 쳐다봤어요. 동무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으신데.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평소에는 밤늦게 들어오는데 이상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에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김여정 동무에 대해. 조직 지도부에서 조사 중이라던데.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누가 그러던가? 다들. 그렇게 말해. 보위부도 움직였다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보였어요. 여보,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그럼 왜 조사를 받는 거야? 모르겠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비상금을 꺼냈어요. 중국 돈, 미국 달러, 금반지 몇 개.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받았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 국정원 간부의 명함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연락해야 해. 하지만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도 감시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연락하지? 그때 생각났습니다. 중국 대사관. 거기에 북한과 연결된 비밀 통신망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핑계를 대고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외교 문서 전달건으로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안내했어요. 그리고 잠시 혼자 있을 틈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창의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흘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호만 주십시오. 손이 떨렸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 무표정한 얼굴. 보위부였습니다. 김여정 동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최근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셨죠? 네, 외교 문서 전달 때문에. 그런데 왜 개인 통신망을 사용하셨습니까? 들켰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급한 업무가 있어서. 어떤 업무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들통날 게 뻔했고 진실을 말하면 즉시 체포될 거였어요. 지금 당장은 기밀 사항이라. 김여정 동무.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입으로 출두하십시오. 정식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보이부에 가면 나는 끝이야. 장성택도 보이부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야 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보이부에 가는 대신 탈출하기로. 평양을 떠나기로. 아니, 북한을 떠나기로.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9시. 보이부에 출두해야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가면 끝입니다. 아니야. 가면 안 돼.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꺼냈어요. 비상금 봉투 마이너스 중국 돈 5천 위안, 미국 달러 3천 불. 여권 마이너스 외교관 여권 아이들 여권. USB 마이너스 오빠의 모든 비밀이 담긴 것.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 받은 명함.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챙긴다는 건 정말로 떠난다는 뜻이었어요. 정말로 할 거야? 조국을 배신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살 아들, 7살 딸. 제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수용소로 갈 거였어요. 배신이 아니야. 생존이야. 가방에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요?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깨어난 걸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책상 위 여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돈을 보았어요. 설마 도망치려는 건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쳤소? 어디로 도망친다는 거요? 국경은 철통같이 막혀 있고 당신이 사라지면 즉시 추격조가 나올 텐데.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내일 보이부에 가서 해명하는 거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면 풀려날 거요. 순진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는 말이었어요. 당신은 최고 존엄의 친동생이잖소. 바로 그게 문제예요. 피부치라서 더 위험한 거예요. 권력투쟁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는 게 가족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 거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야 해요. 아이들? 제가 숙청되면 아이들도 끝이에요. 수용소로 갈 거예요. 3대가 멸족당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나는? 당신도 가요. 같이 가요.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왜요? 내 부모님이 평양에 계시오. 내 동생도 있어. 내가 도망가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가시오. 나는 남겠소. 여보,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요. 당신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대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시오. 제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소. 당신 선택이 맞소.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들. 잘 키우시오. 그럴게요.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응. 엄마랑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어디로? 좋은 곳. 아주 먼 곳. 아이들은 아직 졸린 눈으로 옷을 입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씩만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시오. 당신도. 조심해요. 보이부에는 내가 가겠소. 당신이 어젯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하겠소.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하루 아니면 반나절. 그때까지 국경을 넘으시오. 차에 올랐습니다. 새 운전병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남편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순안공항으로.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안 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아빠는 나중에 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올 수 없을 거였습니다. 순안공항까지 25km.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이부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김여정 동무 즉시 연락 바랍니다. 출두 시각이 다가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공항이 보였습니다. 순안국제공항,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이었어요.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경제포럼 참석 명목으로 예약해둔 비행기였죠. 동무 도착했습니다. 고맙소.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특별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곳이라 검색이 느슨했어요. 김여정 동무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외교관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 국제경제포럼 참석. 동행자는 제 자녀들입니다. 경비원이 아이들을 봤어요.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트랩을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하는 거야. 정말로 떠나는 거야.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안녕, 평양.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돌아와? 응. 한참 후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돌아올 수 없을 거였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생존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비행기가 고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얗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륙 15분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가만히 앉아 있어. 네, 엄마. 천천히 조종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경호원 2명이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동무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 조종실 쪽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종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린명철 기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동무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 돈 1만 위안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기장 동무, 이걸 보시오. 기장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린명철 기장에게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부탁합니다. 경로를 바꿔주십시오. 베이징이 아닌 인천으로. 당신 가족은 내가 한국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 비행이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무. 이게 무슨.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 김철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장 동무, 빨리 결정하시오. 저는 조종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김철수가 문을 쳤습니다. 김여정 동무. 문 열어라.
기장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동무, 이러면 우리 모두 죽소. 돌아가도 죽어요. 보위부가 저를 조사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저는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기장 동무도 공범으로 몰릴 거예요.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30초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연다. 저는 기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이 체제가 어떤 건지 아시잖소. 우리가 돌아가면 끝이요. 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적어도 살 수는 있소. 기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쾅! 문에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경호원이 뭔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기장님 결정하십시오. 저는 기장님을 따르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조선민항 특별기. 긴급 상황 발생. 기체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 비상 착륙 요청.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장님. 이미 결정했소. 이제 돌아갈 수 없소. 비행기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격렬해졌어요. 김여정. 당장 문 열어. 반역 행위다. 인천 관제탑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조선민항 특별기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비상 착륙 허가합니다. 수신 확인. 기장이 조종관을 잡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종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경호원 김철수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동무는 반역자요. 네, 반역자예요.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가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기체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 그 아래로 한국 땅이 있었어요. 엄마, 저기가 어디야? 자유로운 나라야.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였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조선민항 특별기 평양 관제탑입니다. 즉시 회항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장이 무전기를 꺼버렸어요. 이미 늦었소. 한국 영공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보였습니다. 착륙 준비. 비행기가 더 낮게 내려갔어요. 바퀴가 나왔습니다.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비행기가 덜컹거렸어요. 끼잉 마이너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착륙 완료.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검은 SUV들이 활주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 엄마, 저 사람들이 우릴 잡으러 온 거야? 아니야. 우릴 지켜주러 온 거야.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계단이 붙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먼저 경호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엎드려. 손머리 위로. 김철수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2018년 평창에서 만났던 국정원 간부였습니다. 김여정 씨,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차량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북한이 추격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요? 네. 순안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빨리 가시죠. 요원들이 저와 아이들을 둘러쌌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검은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아이들을 먼저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경호차 4대가 우리를 호위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국정원 본부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양 번호였어요. 오빠였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정아,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아이들을 생각해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로, 자유로, 새로운 삶으로. 대동강은 멀어지고 한강이 가까워졌습니다. 평양은 사라지고 서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저 큰 건물. 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63빌딩이 보였어요. 저렇게 높은 건물도 있구나. 아이들은 신기해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어요. 조국, 남편, 가족, 친구들. 김여정 씨 괜찮으십니까? 국정원 요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분 후 서울 남쪽에 있는 국정원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철통 경비, CCTV가 곳곳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3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긴 복도, 하얀 형광등, 무거운 철문들. 여기가 보호구역입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침대 3개, 화장실, 작은 거실. 아이들은 이 방을 쓰시고 김여정 씨는 옆방을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 평양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국정원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어요. 김여정 씨 편히 쉬셨습니까? 내일부터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 전에 USB를 주시겠습니까? 평양에서 가져온 것. 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북한의 모든 비밀입니다. 국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핵무기 개발 현황, 미사일 실험 데이터, 정치범 수용소 명단, 해외 비자금 계좌 13개, 사이버 부대 조직도. 그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의 육성 녹음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를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국장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이걸 공개하면 세계가 뒤집힐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씨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공개하는 순간 평양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해집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처형될 겁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래도 공개하시겠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국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국정원 요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여정 씨 탈북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좌석이 바뀐 것, 보위부 조사, 남편과의 마지막 밤, 비행기 탈취까지. 6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목이 메었어요. 오빠,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권력 게임의 말들이었다는 걸.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요원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한식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아이들이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집 김치찌개랑 맛이 비슷해. 그치? 같은 민족이니까. 식사 후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여동생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망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평창 올림픽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으며 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고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하 3층이라 창문은 없었지만 모니터로 밖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여정 씨,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요? 본인 확인이 안 되지만 남편으로 추정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당신. 나. 지금 조사받고 있어. 아마 곧 끝날 거야. 끝. 그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당신 선택이 맞았어. 아이들은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다행이네. 그것만으로 충분해. 여보. 아이들한테 전해줘. 아빠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했다고. 안 돼요. 도망쳐요. 이미 늦었어. 잘 살아.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리도록. 요원이 들어왔어요. 김여정 씨.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요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남편을 잃었어요. 살았지만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탈북의 대가였습니다. 이게 자유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을 지켰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정원 국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여정 씨 USB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공개하면 북한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해외 비자금 계좌 45억 달러.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 제도. 45억이면 북한 주민들이 3년은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명단도 충격적입니다. 13만 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중 절반은 어린이들이에요. 부모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국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클릭하자 오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동생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위원장님, 김여정 동무는 평창 이후 남측과 접촉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입니다. 오빠가 한숨 쉬는 소리. 피부치지만 체제가 우선이다. 제거하라. 난 조용히. 사고로 위장해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국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본인 오빠가 직접 숙청을 명령한 겁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걸 공개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각오는 되셨습니까? 공개하는 순간 김여정 씨는 평생 표적이 됩니다. 북한은 반드시 암살을 시도할 겁니다. 알고 있어요.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 600명이 모였어요. 모든 주요 언론사가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김여정 씨 준비되셨습니까? 국정원 요원이 물었습니다. 네.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북한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먼저 오빠의 육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여동생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제거하라. 조용히. 사고로 위장해라.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오빠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 45억 달러. 북한 주민들은 굶주립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해외에 45억 달러를 숨겼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 전체가 3년은 먹을 수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용 인원 13만 명. 그중 5만 명은 어린이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북한에서 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오빠는 독재자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암살 위협은 두렵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어진 회견이었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가 저를 다뤘어요. 김정은의 여동생 충격 폭로. 북한 비자금 45억 달러 드러나. 정치범 수용소 실상 공개. 하지만 그날 밤 11시 국정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여정 씨 즉시 대피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서 암살조를 보냈다는 정보입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언제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국적으로 위장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이들은 전문가들입니다. 30분 후 저와 아이들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호차 6대가 호위했어요. 새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 산속에 있었습니다. 철조망, CCTV, 무장경비.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국장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평생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침입자 발견. 모든 인원 대피. 경호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김여정 씨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실로. 2층 안전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탄문을 닫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김여정 씨 안전합니다. 문을 열었어요. 경호원이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총상입니다. 침입자 둘을 사살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 시체 2구가 있었습니다. 검은 옷, 권총, 그리고 얼굴에 문신. 북한 특수부대입니다. 정찰총국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자유는 얻었지만 평화는 잃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록 평생 숨어 살아야 할지라도 그날 밤 암살 시도 이후 저희는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국정원은 제주도에 특수보호시설을 준비했어요. 제주도요? 네. 섬이라 침투가 어렵고 24시간 경비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헬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산속 깊은 곳 특수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평양의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과 함께 짐을 풀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 응. 학교는? 딸이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갈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국정원에서 신분 세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의 봄은 따뜻했어요. 벚꽃이 피고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날 오후 처음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경호원 4명이 따라왔지만요. 제주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모래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 시내 식당에 처음 가봤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했지만 그래도 식당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고향 생각나게 했어요. 맛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행복이구나.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이 보였어요. 엄마, 아빠, 아이 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 바다 위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북한 내부 저항 조직 발견. 김여정 증언 후 탈북자 급증. UN 북한 인권조사 착수. 제 증언이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국정원이었습니다. 김여정 씨 신분 세탁 완료되었습니다. 새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이들 학교 등록 가능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초등학교였어요. 엄마 떨려.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선생님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만날 거야.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놀리지 않을까?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친절해. 교실 문 앞에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어머니시죠? 새 이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훈이 들어가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들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딸도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제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김여정입니다. 1년 전 평양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체제를 떠난 것이지 조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조작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변화는 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증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밤은 평양보다 밝았어요. 별이 많았고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여정이 아니었어요. 박미선이었습니다.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제주의 바람.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평양에 다시 갈 수 있을까? 대동강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두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항상.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끝났고 제주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여정입니다. 북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2,500만 동포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